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제 집 명의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해달란 거 없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렇게 저는 내쫓기듯 집을 나왔습니다. 때가 되면 먼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가라고 말할 줄은 몰랐죠. 며느리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첫 아이를 얻었을 때의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은 지금은 조금 흐릿하지만 이전의 어떤 감동과는 또 다른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하듯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오직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 부모가 공감할 것입니다. 사랑은 양방향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흔합니다. 오늘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다가 결국 아들을 망친 김필규 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농촌에 사는 할아버지로 7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결혼 3년 후에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떡두꺼비처럼 귀여웠고 그 덕분에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저와 부인은 아들을 소중히 여기며 키웠고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집안이었고 형제들은 모두 서울로 돈을 벌러 갔지만 저는 부모님이 남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고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 아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이 몸집이 커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사랑하는 아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걷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중학생이 된 아들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만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사일만이 아니라 공장일도 찾아다니고 공장일이 없을 때는 시장에서라도 일을 하며 견뎌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곧 대학에 갈 아들의 학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공부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놀고만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길 희망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제가 느끼는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장사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아들아,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 대학 학비 정도는 줄 수 있다. 대학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렇게 해야 저에게 진정으로 어떤 일이 맞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단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후회 없이 대학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지만 몇 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나중에 사업에서 성공한 후에 가도 늦지 않다며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할 거예요. 넓은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돈을 벌고 싶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서울로 친구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공장, 건설 현장 등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아들이 힘든 일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지만 그가 사회생활을 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저는 농사일이 잘 되어 땅을 점차 넓혀 나갔고 농사 지을 땅도 마련하고 낡은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농사일이 잘 되어 이제 사람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며 여러 사건이 발생한 후 아들은 서울에서 8년간의 생활 끝에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큰 노래방을 운영했고 처음 몇 년간 사업이 잘 돼서
아들은 전자제품 같은 선물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같이 하던 친구 중 한 명이 사업 자금을 들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유지하려고 애썼으며 저 역시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가 발생하며 생활고가 심해져 결국 노래방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서울 생활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에게 속은 것에 분노하며 술에 의지해 지내다가 결국 사람이 싫어져 고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사일을 배우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에 질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농사일의 어려움을 말을 해줬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약해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에 가까운 나이인데 직접 밥벌이 해야죠.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으니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고향에 머무르며 농사일을 시작했고 잘 해냈습니다. 물론 예전과 달리 기계만 잘 조작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며 아들도 어엿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농사일을 한 지도 5년이 지났죠.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이제는 먹고 살만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늙지 않은 아들은 따분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죠.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만나는 사람 없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아들이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노총각한테 시집 오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일찍이 아들이 혼기를 놓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시집 올 처녀도 없었고요. 제가 떠나고 나면 혼자 외롭게 살아갈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해봤더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필규야, 내가 보민이라고 하니까 나래두는 건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혹시 외국인 며느리는 어떤가? 우리 조카도 이번에 외국인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어. 혹시나 해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무슨 외국인이야.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외국인 신부들 도망간 사례가 한두 번이야.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며느리를 들이다니. 아니야, 요즘 외국인 신부들 다 한국말 할 줄 알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혹시라도 준석이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호통을 치고 왔지만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농촌에 시집올 한국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남자도 아니고 준석이 이제 40 중반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준석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장가를 가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외롭게 살 수도 없고.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농촌에 누가 시집을 오겠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봐. 혹시 외국인 신부는 어떠니? 외국인은 말도 안 통할 텐데요. 그럴 바에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죠. 신부도 한국까지 고생만 할 텐데요. 그래도 한번 만나봐. 아버지 친구 송씨 할아버지 알지? 송씨네 조카도 외국인 신부 들었는데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더라.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처음에 들은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몇 번이고 설득해서 결국 외국인 신부와 읍내의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나입니다. 27 살입니다. 우주 바익세요. 왔어요? 결국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착해 보였습니다. 아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있으면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결혼을 한 후에는 같이 농사도 지어야 하니 아들 부부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 일부러 더 조심조심 다녔습니다. 집에선 거의 없는 사람인 듯 생활했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신혼인지 민망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알리나 방에 있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여자 혼자 있는 방문을 그렇게 벌컥벌컥 열면 리나가 스트레스 받아 해요. 저번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방 청소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평소 잘 화를 내지 않던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온 건데
상점 모시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마. 그리고 이내 며느리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목돈 생기면 저희 둘만 살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도 생길 예정이니 아버지가 따로 집을 구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 너희도 신혼 부부이니 눈치도 많이 보일 거다. 목돈 생기는 대로 아파트를 어떤 빌라를 어떤 나가도록 하마. 다른 집은 다 이렇게 따로 산대요. 저희 아이도 가져야 하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가장이잖아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제 집 명에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해달란 거 없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렇게 저는 내쫓기듯 집을 나왔습니다. 때가 되면 먼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가라고 말할 줄은 몰랐죠. 며느리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오고 난 뒤 행복해 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집을 나가는 것이 아들에게도 좋고 저도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독립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을 나가며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며느리는 임신을 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돈, 갑자기 무슨 돈을 빌려? 지금 목돈 들어오려면 좀 남았는데 어디에 쓰려고? 서준 엄마가 갖고 싶은 가방이 있다고 해서요. 서준 엄마 서준이 낳느라 고생했어요. 제가 선물이라도 좀 해주려고요. 500만 계좌로 보내주세요. 저는 아들이 이렇게 살가운 성격인 줄 몰랐습니다. 지 부인 이야기라면 그저 껌뻑 죽고 말지요. 아이 낳은 것도 장하고 고생한 것도 인정했으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의 삼촌이 아프다는 핑계, 친정집에 수도가 고장났는데 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몇 번 더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계속 빌리는 것이 불안했지만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고 한국에서 오래 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이의 첫 돌을 기념하여 오랜만에 아들 부부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밝은 목소리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화목해 보였습니다. 전에 제가 사용했던 방은 며느리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이 계셨습니다.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는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금목걸이, 금팔찌 등 각종 화려한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더군요.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며칠 놀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 같이 살고 있고 별 문제 없으면 1년에 2-3달 정도는 머물렀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한 상황이랑 정반대 상황이라 기가 막혔습니다. 사돈에게 집을 빼앗긴 기분이었죠. 제가 나가기 전과 똑같은 제 방, 제 물건 모두 그대로인데 제가 없었습니다. 선물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껏 받은 선물이라고 패딩 점퍼, 등산복, 넥타이, 등산화 이런 종류의 선물이고 사돈이 받은 선물은 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 화려한 선물이 너무 비교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나를 보냈구나.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같이 살라고 집을 준 건 맞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애비를 내쫓고 저 장모랑 살려고 이렇게 한 거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안사돈 내게 선물 보낸 거 내가 사준 거냐? 나도 금팔찌 금목걸이 할 줄 안다. 뭐가 좋은 건지 다 알고 있어. 아무리 선물이 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선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리나 외국에서 와서 혼자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자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우울증 걸릴지도 몰라요. 혈혈단신으로 혼자 왔는데 그 정도도 제가 못 해줘요. 지금 내 처지를 봐라. 상황이 정반대이지 않냐? 집에 들어가면 적막하고 조용하다. 웃음기도 적고 허름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봐라. 네 애비는 지금까지 희생하고 살았다.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하느냐? A씨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저라고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뭐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엄마 없이 혼자 이렇게 컸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말을 듣고 더 이상 그 집에 있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좁고 허름한 제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의 저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껏 희생하고 살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이런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며느리를 드릴 때부터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잘못된 건가?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렸을 땐 순수하고 착한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늦은 새벽까지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알리나 못 봤어요? 장모님은 집에 있는 여권 통장 캐리어 모두 없어졌어요. 집에 있던 금이며 통장에 있는 돈이며 다 들고 장모님이랑 없어졌어요. 뭐, 알리나가 없어졌다고? 서준이는 있고 아기랑 같이 나간 거 아니야? 아니요, 서준이는 있어요. 아까부터 전화도 안 받고 알리나랑 친한 사람도 다 모른대요. 이제 어떡해요? 갓난애기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왜 어제 그렇게 눈치를 줬어요? 그냥 아버지만 참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에게 보내주신 김필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저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가슴 속에 무언가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필규 할아버지께 어떤 조언을 드려야 할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적인 희생이 꼭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김필규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자식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는 댓글은 김필규 할아버지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쓴소리든 애정어린 조언이든 남겨주시면 김필규 할아버지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우리.